오늘 수업을 듣고 나면 정책의 참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의제들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 참여자입니다.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요.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 기준으로 우리가 하면 내부, 바깥에서 하면 외부라는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식 참여자와 비공식 참여자를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눌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3가지를 우리는 정책에 참여하는 공식 참여자라고 합니다. 먼저 입법부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입법부라고 하면은 뉴스에서 국회를 많이 다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국회만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걸 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시리즈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지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로 지방자치제가 부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각 자치단체마다 의회라는 게 생기고요. 각 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이런 입법과 행정 추진을 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고 하는데요. 조례를 만드는 지방의회도 정책 관점에서는 지방의회도 입법부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입법부가 하는 일은 우리가 보통 법치국가라고 하는 말을 할 때요. 어떤 행정이나 이런 것들 작용이 있을 때 이 근거되는 법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근거되는 법령이 있어야 되고요.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정책이 추진이 된다. 그리고 큰 법이 만들어지면 그걸 토대로 정책이 추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치단체에서 잘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확산이 되는 거를 우리는 정책 확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정책 확산에 관해서도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부는요. 행정부를 심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국정감사라는 것을 하고요. 우리가 TV나 여러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죠. 한 해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낸,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원하는 곳에 잘 써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류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정책학의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따져묻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까지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앙 행정기관들이 있고요. 지방에도 행정부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영역을 이끌어가는, 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이 영역을 일컬어서 우리는 행정부라고 합니다. 자, 가끔 보면 이게 여러 가지 견해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견해를 보면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죠. 아시는 것처럼. 또 어떤 견해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더 많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대통령을 다른 권력체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현실적으로는 좀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어떤 견해든 간에 어쨌든 행정부는 입법부와 다른 역할을 한다. 실제로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요, 권위 있는 판단을 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도 권위 있는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요즘에는 뭐 갈등 중재라고 해가지고 꼭 권위 있는 법의 판단이 아니라도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판단을 하는 곳이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판단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정책에 참여하는 공식 참여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공식 참여자로 넘어갔는데요. 비공식 참여자는 먼저 정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파티, 그 맞습니다. 예전에는 파티, 어릴 때는 파티, 이 사람들 모여서 파티야.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집단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는 정당 대표들이라든지 정당의 높으신 분들과 또 뭐 대통령과 만난다거나 아니면 정당들끼리 얘기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공식 참여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책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입법, 사법, 행정을 공식 참여자로 보고요. 정당은 비공식 참여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뭐 가르듯이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정책 관점에서 비공식 참여자로 보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당에서도 참여를 많이 하고 우리 사회를 어떤 정당이든 간에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우리 지금까지 과정을 봤을 때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 어느 집단보다 더 강한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보면 맞는 말이고 저기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치 판단의 영역이라 그렇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더 두느냐의 관점에서 보시면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비공식 참여자는 이익 집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예전에 이렇게 들어보셨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혼자서는 힘드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동료들을 모아서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속한 이 산업군에서 영향을 조금 행사하기 위한 단체를 이익 집단이라고 합니다.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느낌상 퍼블릭인 공공의 느낌보다는 나의 이익이 조금 더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의사소통 행위고 정당한 참여자 중에 한 그룹입니다. 자, 그리고 NGO라고 하는 비정부 기구라고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만들어진 목표가 어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공공성을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공익활동가라고 하기도 하죠.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언론도 하나의 참여자인데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내는구나 라고 해서 감시감독, 우리 사회 전체의 모니터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싱크탱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싱크탱크 들었을 때 무슨 탱크가 새로 나온 이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어떤 문제,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뭘 할 때 필요한 집단들입니다. 자문을 하거나 보통 그런 형태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 집단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중에서도 정말 현실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지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현실을 웬만하면 이해하고 가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을 딛고 있지 않은 전문가들도 정말 간혹 있거든요.
뭐라 얘기는 안 합니다만 거기 있는 사람 다 느낍니다. 아, 공부만 하셨구나. 우리 그렇게는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더 이런 전문가 집단에 속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정책학의 목표처럼 인류사에 공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먼 디그니티를 실천하거나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현실과 공부 영역이 떨어져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사업체를 2개를 하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는 이게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는 형 이상학적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다. 근데 제가 둘 다 밑바닥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느 지점에서 만났어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가 뭐 우세하다, 뭐 어디가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회를 더 낫게 한다. 근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 아니면 현장의 느낌을 더 살리느냐, 그 차이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심의나 평가 들어가면 발표자들을 그냥 평가하지 않고요.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부분만 잘하면 정말 그거를 잘할 텐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맞지 않는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나중에 전문가 집단 가셔가지고 평가 같은 거 하실 때 보면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에 맞게 평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의 활동이 분명 공익적이겠죠. 이분들의 활동이 점수로 매겨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점수를 매겨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럴 때 얘기하는 게 실질적인 KPI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머릿속으로 알고 있고 수치화는 우리가 힘드니까 컨설턴트한테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활동을 정량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리고 그 성과가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게 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한번 알려드리면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 심사위원들은 다 비슷한 공간의 감각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제가 공적 마인드가 생겨버려가지고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으로 좀 하는 일인데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정책과 밀접한 현장에 계실 분들인데 이렇게 세금이 잘 쓰이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튼 전문가로서도 앞으로 뭐 이게 약간 전문가라 하기도 좀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또 TV에 나가서 뭐 MC가 대본을 받아요. 대본을 받아가지고 미리 전문가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그게 들리는데 자꾸 지읒문가로 역할이 주어지는 대로 제 역할을 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하는 마음 1g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해보면 비공식 참여자 중에 우리 국민, 시민이 있죠. 뭐 참여할 때 보통은 뭐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민원을 한다거나. 민원을 한 적 있으십니까? 선생님 뭐 민원 넣으신 적 있으세요? 그죠? 웬만하면 저는 안 넣긴 하는데 다이다 그런 형태가 있더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의제 형성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제가 막 너무 사적인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막 모든 현상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제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적으로 풀리면 정책이 되고요. 아주 사적으로 풀리면 영리기업의 서비스 제품 형태가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활동가들이 많이 하는 게 디자이너의 사고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디자인싱 재밌어요 하다 보면 누구 하나 배척되지 않고 누구 하나 계속 막 목소리 큰 사람이 계속 말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떤 말을 해도 공격받지 않는다, 이 마음만 줄 수 있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서 이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외부에서 주도를 하느냐 내부에서 주도를 하느냐 뭐 이런 말씀 드렸죠. 내부는 우리 행정집단 내부라고 했고, 외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집단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조직, 사람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라고 하는 거는요, 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토의를 해서 형성되어야 하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건이 정말 크게 발생을 해서 그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도 분명히 생깁니다. 우리 사회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 지난 시간에 이렇게 뭐 허용 범위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 너무 문제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되게 주관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의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있어 보이는 말로 숙의라고 합니다. 사려 깊은 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고요. 숙의 민주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속 일관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보고 설득이 되네? 라고 하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게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정말 그런가라고 보는 것들이 요즘 말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데이터 분석하려면 이제 모아야 되잖아요. 그걸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런 패턴 같은 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료 어떻게 찾고 어떻게 모으나, 이거는 지난 시즌에 제가 데이터 분석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언급을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거 기반 정책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의사결정권자가 그냥 이거 해봐 이러면 요즘도 그렇다고. 요즘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 소통 창구도 생기고 옛날에 비하면 많이 이제 참여가 많아졌다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하죠. 자, 그럴 때 실제로 그게 맞나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게 생겼습니다. 정책 대상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실제 유효한 정책인가를 기존의 데이터 아카이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 공공의 영역에서도 데이터 저장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문을 하거나 제가 모니터링 평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그 담당 기관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료에 축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석이 있기 위해서는 인풋이 있어야 되고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정 영역에서 이 인풋을 생략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든 간에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록해 두시는 게 유용하고요. 논문 심화 과정에서 첩도를 다룰 때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습니다.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시면 보다 입체적인 학습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세 번째로 인간의 합리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이먼이라는 학자를 만난 적은 없는데요. 되게 인사이트를 많이 주셔서 한동안 많이 좋아했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학문적으로요. 인간은 합리성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분의 주장입니다.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어떤 연산을 처리할 때 모든 거를 다 볼 수가 없다. 내가 경험한 것에서, 그리고 내가 발견한 것에서 안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큰 맥락에서 보면. 아닌데 라고 저는 처음에 아닌데? 나는 다 볼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선형 시간을 살고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사이에 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강의를 녹화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제 PC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뭔가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제한이 따른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삶을 예전에는 막 살았는데 안 힘들어요. 그냥 미라클이고 나발이고 그냥 푹 자고 일단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하나를 몰입해서 하고, 그리고 다음 남을 때 또 몰입해서 하고, 그게 저는 제 나름의 압도적 성과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마치 알트 탭 커맨드 탭 하듯이 바꿔서 저도 컴퓨터처럼 해보려고 죽을 뻔했습니다. 개인 취향입니다만 저는 맞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판단하는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토론, 토의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막 좋아 보여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 진짜 나는 이거 주민자치 하시는, 왜 제가 이 주민자치 계속 얘기하냐면, 주민자치 무슨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답답하게 설명하셔가지고, 아무튼 토의와 토론을 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입니다. 레이션, 바운디드 레이셔널리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인풋되는 정보를 넣어야 거기서 더 풍성하게 다차원적인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주민자치 영역으로만 가면 토의는 좋은 거니까요 이러고 있어요. 주민자치와 관련된 강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 하나에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이런 여러 떠다니는 문제 집단들 중에 토의와 대화, 타협을 통해서 문제가 선정이 되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중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요즘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만 시민위원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위원회에서 보면 이제 TV에서 나오는 게 맨날 어디 누구 담당자 불러놓고 화내고 이런 참여 예산 이런 거 하면 이제 구청, 시청 담당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거기 앉혀놓고 혼내는 거야, 이 사람들. 왜 혼내지? 제가 그때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인풋된 정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봤던 게, 자,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면 잘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다들 말을 그냥 그런 토론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 헐뜯고, 누구 이렇게 논리 지적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어쨌든 정말 의견이 모여서 더 나은 방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직적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나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자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의 가치 있는 배분이랄지 한정된 자원의 권위 있는 배분의 활동이 우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정책의 첫 번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정책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참여자들이 있고 그리고 정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정의와 대안 제시입니다. 자, 문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정의를 내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이것도 정의가 될 수 있고요. 뭐든 규정을 하는 겁니다. 연구자로서 정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은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정도로 보기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시즌 1에서 다뤘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서도 문제 정의라고 하는 거는 해결되어야 할 게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 얘기하겠지만 정책 목표가 구체화적으로 간다라는 거는 계속 대화와 토론이 있어 왔던 우리 전체의 사회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사업 아이템, 유튜브 이런 거 말고요. 사업 아이템을 정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좀 뾰족하게, 소위 말해서 엣지 있게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책의 영역에서는 너무 엣지 있게 하면은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해드리면 우리는 매년 어떻게 보면 선거를 치르고 있는, 선거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표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 좁으면 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면 또 누구의 문제가 해결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뭔가 만족할 수 있는, 근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늘 정책 대상을 선정하고 정책 문제를 발견하는 거는 이런 딜레마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지를 자료로 살펴보는 것을 증거 기반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증거, 자료를 기준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decision making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뭔가 최신 유행하는 시사 용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뭐 어디 입사할 때 시사상식 테스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우리 첫 번째부터 오늘 세 번째까지 에피소드를 살펴보시면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조금 보이실 겁니다. 생각보다 시야가 넓어져 있으실 겁니다. 오늘 수업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되게 유용한데 뭔가 새로 알림도 받고 싶고 공공장소에서 꺼내서 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해한데 라고 생각 드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공부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